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동진의 명장이자 야심가인 환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름은 환원이고요. 자, 성격은 야심이 큽니다. 그리고 호방한 성격이고요. 자, 특징은 부마입니다. 부마가 뭐냐면 황제나 왕의 딸과 결혼한 사람을 부마라고 하죠. 그래서 황제 입장에서는 사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환원은 동진 황제의 사위가 되겠습니다. 공적으로 말할 것 같으면 이 성안이라는 나라를 멸망시켰고요. 그리고 북벌을 해서 최종적으로 완전히 승리를 거두지 못했지만 나름의 성과를 거두었던 명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단점은 끝발이 조금 아쉽습니다. 처음에는 항상 승승장구하고 큰 공적을 세우지만 끝에 가서 마무리가 조금 아쉬운 인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환원의 아버지가 환희인데 환희가 되겠습니다. 이 환희가 지난 편에 등장했던 충신 온교와 친구 사이입니다. 환원은 태어날 때부터 아이치고는 이 기골이 장대했던 것 같습니다. 좀 우량하라고 볼 수 있죠. 온교가 환희에게 이 아이의 기골이 장대하니 한번 울려보자고 합니다. 그래서 아이를 찰싹 때려가지고 울렸는데 이 아이의 울음소리가 엄청 크거든요. 엥 이렇게 울었겠죠. 이 울음소리를 들은 온교가 이 아이는 장차 큰 인물이 되겠다라고 말합니다. 자, 이 이야기를 듣고 아동학대 아니냐고 생각하실 분도 있으실 것 같은데 과거의 일이니까 그러려니 넘기자고요. 평소 온교가 사람을 잘 본다는 평가가 있었거든요. 이런 온교가 자기 아들이 장차 큰 사람이 될 것이라고 말하니까 이 환희가 크게 기뻐하면서 아들의 이름을 온이라고 지어서 환원이 된 겁니다. 이 온이란 이름이 온교의 성인 온을 딴 겁니다. 환원의 아버지 환희는 지난 편에 말씀드린 그 소준의 반란 때 부하의 배신으로 죽게 됩니다. 환원은 아버지의 죽음에 분노하며 눈물을 흘리면서 매일 창을 베고 잠을 자면서 복수를 다짐했다고 합니다. 전쟁할 때 병사들이 쓰는 창 있잖아요. 긴 창. 이것을 매일 베고 잤다는 거죠. 결국 아버지를 죽인 사람이 죽었는데 그 장례식에 조문객인 것처럼 속이고 찾아가서 그 원수의 아들들을 칼로 죄다 죽였다고 합니다. 이것을 보면 환원이 얼마나 집념이 강한 사람인지 우리가 알 수가 있죠. 보통 성깔이 아닙니다. 이후에 명제의 딸 남강공주랑 결혼도 하고 그렇게 지냅니다. 아까 부마라고 말씀드렸죠. 소준의 반란을 촉진시킨 답답했던 인물 유량에게 유익이라는 동생이 있었거든요. 유익이 당시 황제였던 성제에게 환원을 추천하게 됩니다. 추천하면서 이런 말을 하죠. 환원은 영웅과 같은 재주를 가졌으니, 그러니까 이 유익은 환원의 재주를 굉장히 높이 평가했던 것 같습니다. 이 유익은 형주의 책임자로서 형주 군권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하충이라는 관료가 있었는데 유익이 죽자 이 하충이 환원을 유익의 후임자로 추천하게 됩니다. 이때 하충은 과거 삼국지 육선의 아들 육항이 했던 말을 인용하면서 형주는 매우 중요한 땅이니 환원이 적임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육손의 아들 육항이 예전에 뭐라고 했냐면 형주가 지켜지면 오나라가 안전할 것이고 형주를 잃게 되면 오나라는 망한다고 했었거든요. 이 육항의 말을 하충이 인용하면서 환원을 추천한 겁니다. 자, 여기 중국 지도 보이시죠? 여기 중앙쯤 되는 부분이 형주 땅입니다. 형주를 가지고 있으면 북쪽으로 가기도 용이하고 동쪽, 남쪽, 서쪽으로 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교통이 편리한 데다가 이 장강이 서쪽에서 동쪽으로 이렇게 흘러내려가잖아요. 그래서 과거 오나라나 지금의 동진처럼 남방 정권 입장에서는 적군들이 만약에 이 형주를 차지하게 되면 이 장강을 타고 바로 동쪽으로 내려와서 남방 정권들을 압박할 수 있으니까 형주는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말했던 거죠. 그만큼 중요한 곳입니다. 또 하충은 이 환원이 지략과 무용도 갖추었다고 칭찬하면서 밀어줍니다. 이때 이 유담이라는 신하도 있었는데 이 사람도 환원의 재주만큼은 인정합니다. 그러나 환원이 결코 신하의 위치에 만족할 사람이 아니라고 하면서 환원에게 큰 권력을 주면 안 된다라고 주장합니다. 아마도 환원의 평소의 말과 행동에서 야심이 드러났을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눈치챈 유담이 이런 말을 했겠죠. 그러나 조정에서는 환원을 안서장군, 지절, 육주제군사로 삼습니다. 자, 이 지절은
평상시에는 백성을 죽일 수 있지만 관리는 죽이지 못하고 전쟁 시에만 2천석 이하 관리, 즉 주자사나 군태수를 죽일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게 지절입니다. 그리고 육주 제군사가 되거든요. 6개의 주, 예를 들어서 뭐 형주, 강주, 양주, 뭐 도주 이런 6개 주의 모든 군권을 가진 것이 육주 제군사입니다. 큰 권한을 환원에게 밀어줬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여 환원이 동진의 군권을 가진 장군으로 올라서는데 환원은 여기에 머무르지 않고 촉지방의 성안을 정벌하려고 합니다. 지도를 잠깐 보고 가겠습니다. 지도를 보시면 여기 성안이라고 되어 있죠. 예전에 삼국지 시대로 따지면 유비가 다스렸던 바로 그 총나라 지역입니다. 현재는 지금 중국의 사천성 지방이 되겠죠. 이 성안은 원래 성나라였는데 한나라로 이름 바꾸거든요. 그래서 환원이 침공하려고 하던 당시에는 나라 이름이 한입니다. 한. 그런데 워낙 이제 중국 역사에 한나라라는 이름이 많고 이러니까 그전 이름과 나중의 이름을 합쳐서 성한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성한은 과거 서진에서 파랑의 난이 일어났을 때 이 촉지방에서 독립한 세력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초창기부터 56국 제일 초창기부터 생겨난 나라입니다. 저족 출신인 이웅이 세운 나라인데 이웅 환원이 침략할 당시에는 5대 황제 2세가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2세. 아무튼 환원이 이렇게 성한을 정벌하려고 하자 이 부하들과 이 보좌관들이 거의 반대를 합니다. 그런데 유독 환원의 부하인 이 원교만이 몇 가지 이유를 들어서 찬성을 합니다. 이 원교를 아까 말씀드린 온교하고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이름이 비슷하거든요. 아까 그 사람은 온교고 이 사람은 원교가 됩니다. 자, 원교는 성안의 황제 2세가 무도하고 지금 방심하고 있으므로 공격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촉지역은 부유하고 과거 제갈량도 이 촉을 점령하여 중원과 맞섰기 때문에 반드시 정복해야 한다고 말하죠. 결국 환호는 성안을 치겠다고 중앙조정에 알립니다. 그러자 이번엔 조정에서 반대가 심하죠. 그 이유는 촉으로 가는 이 길이 멀고 험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환원에 대해서 신하노를 할 사람이 아니라고 주장했었던 이 유담이 환원은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그래서 주위 사람들이 왜 그렇게 생각하냐고 묻죠. 이에 유담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환원이 도박을 잘하는 사람인데 반드시 이길 것 같지 않으면 절대로 돈을 걸지 않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평소 환원이 신중하고 치밀한 사람이어서 도박을 할 때도 승리를 확신할 수 없으면 절대로 도박을 안 한다는 거죠. 그런 환원이 촉을 정벌하겠다는 것은 반드시 승리한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이라는 뜻이죠. 괜히 영웅심에 들떠서 일을 진행할 환원이 아니라는 거죠. 다만 유담은 이런 말을 덧붙입니다. 환원이 성안을 정복한 후에는 결국 조정을 통제할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유담 입장에서도 환원에게 일을 맡기긴 해야 되겠는데 마음속에서 이제 불안한 겁니다. 결국 환원은 군사를 이끌고 촉지방으로 들어갑니다. 공사를 이끌고 이렇게 슝 들어가는 거죠. 실시간으로 구글 지도를 한번 볼게요. 여기가 이제 전체 중국이지 않습니까? 확대해서 보면 자, 지도에 보시면 여기 이 지방, 오늘날 사천성 지방이 당시 성안의 황제 2세가 다스리던 영토였거든요. 근데 여기 두껍게 산악 지역이 표시된 거 보이시죠? 여기가 전부 산이란 말이에요. 산인데 입구가 이렇게 아주 좁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가 입구거든요. 그러니까 흡사 이 촉지방이 뭔가 이제 술병처럼 이렇게 주머니처럼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기가 입구거든요. 들어가는 입구. 전부 산으로 이제 포위가 된 게 촉지방입니다. 굉장히 신기하게 생긴 땅이죠. 근데 장강이 여기 서쪽에 티벳 고원에서 이렇게 발원해서 이렇게 흘러가서 이렇게 동쪽으로 흐르거든요. 장강이 이렇게. 그래서 환원이 이 촉지방으로 들어가려면 이 장강을 타고 이 좁은 입구를 통해서 들어가야 됩니다. 좁은 입구가 장강 삼엽이라고 불리거든요. 그게 어떻게 생겼냐면 여기 장강 삼엽이라고 돼 있죠. 이 장강을 거슬러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여기 장강 사이에 이렇게 엄청나게 높은 협곡들이 우뚝우뚝 솟아있는 거죠. 이게 굉장히 높은 곳은 1000m가 넘는다고 해요. 근데 이게 왜 장강 삼엽이냐면 여기 이제 장강의 물길인데 저 환원이 이 장강을 이렇게 거슬러 올라가야 되는데 여기 보시면 설흥협,
무협, 구당협이 있거든요. 이 세 개의 험준한 협곡이 있다고 해서 장강삼협이 됩니다. 요건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좁은 이 통로를 이렇게 들어가야지 촉지방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촉은 이 산맥으로 둘러싸인 거대한 분지가 되거든요. 이 안에 분지잖아요. 근데 그러면 이 안에 완전 전부 평지냐? 또 그건 아닙니다. 참 이래서 촉지방이 참 오묘하고 신비로운 것 같아요. 이것을 좀 자세히 확대해 보면, 자, 이렇게 확대하면 보이시나요? 여기 보면 요렇게 또 산맥이 딱 형성되어 있습니다. 11자 모양으로 이렇게 쫙 쭉쭉 그어져 있거든요. 그리고 좀 더 가까이 보면 여기가 성도잖아요. 이 성 안의 수도인데 성도를 중국 발음으로 하면 청도가 되죠. 한자로는 여기 우리 발음대로 성도라고 돼 있고, 근데 여기 보시면 여기도 산맥이 또 있습니다. 이렇게 보이시죠? 그래서 환원의 입장에서 이 성도까지 가려면 좁은 입구를 통과해서 이 직선을 못 가는 거죠. 왜냐면 이거 전부 산맥이니까 쭉쭉 꺼져 있고 이 성도 앞에도 산맥이 있으니까 장강의 물길을 타고 이렇게 올라가는 겁니다. 환원은 결국 이렇게 진군해서 팽모에 도착하게 됩니다. 이 팽모는 현재 팽상구 남동쪽에 있다고 합니다. 자, 또 지도를 한번 볼게요. 자, 보시면 장강이 요렇게 흘러가거든요. 이렇게. 그리고 장강의 지류인 민강이 요렇게 흐릅니다. 장강과 합류되죠. 그래서 환원이 군사들을 이끌고 장강을 거슬러서 이렇게 타고 오면서 여기 민강으로 빠져서 이렇게 팽모에 도착하게 된 겁니다. 자, 이때 환원의 부장들이 군사를 둘로 나누어서 충돌을 치자고 이야기합니다. 군사를 이렇게 둘로 나누자는 거죠. 근데 이 원교가 이것을 반대합니다. 왜냐하면 군사를 둘로 나누면 이 전력이 분산되는 거잖아요. 전력이 반토막 나는 건데, 근데 만약 성안의 황제 2세가 정군을 몰아서 이 두 부대 중 한 군대를 쳐서 각계 격파시키면 나머지 남아있는 군대조차 사기가 떨어지고 불리하다는 거죠. 그리고 환원의 군대는 만리나 넘는 길을 행군해서 왔기 때문에 적진 깊숙이 들어온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패배하면 모든 일이 끝장난다는 거죠. 그래서 원교는 오히려 군대를 뭉쳐서 힘을 응축한 뒤에 정면으로 승부하자, 이런 의견을 개진하는 겁니다. 이에 환원이 원교의 충고를 받아들여서 군사를 하나로 뭉친 후에 밥 짓는 솥을 다 버리고 3일치의 식량만 남기고 결연한 의지를 보여줍니다. 여기서 지면 다 죽는다는 각오죠. 이때 성한의 황제 2세가 사촌 형인 이권을 보내서 환원과 싸우게 합니다. 환원이 여기 있는데 이 송도잖아요. 여기서 군대를 내보내는 거죠. 환원이 이 싸움에서 성안의 대군을 3번 싸워서 3번 다 크게 격파합니다. 자, 이렇게 되자 성안의 황제 2세가 이 성도 앞에 진을 친 후에 환원과 또 한판 붙습니다. 이때 싸움이 엄청 치열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그렇겠죠. 2세 입장에서는 여기서 지면 이 수도가 함락되고 망하는 거니까요. 얼마나 치열했는지 환원의 부장 공호가 전사하고 적군의 화살이 비처럼 쏟아지는데 환원이 타고 다니는 말의 머리에 화살이 꽂힐 정도였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자 환원의 모든 장수들이 두려워했다고 하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후퇴 명령을 내립니다. 후퇴하라! 후퇴하라! 이렇게 외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어처구니 없는 일이 일어납니다. 당시 전쟁 신호는 이 북을 치면 전진하라는 공격 신호이고 꽹가리를 치면 뒤로 후퇴하라는 신호이거든요. 그래서 환원이 후퇴 후퇴 소리쳤으니 당연히 꽹가리를 쳐야 하잖아요. 그런데 이 당시 신호를 담당하는 병사가 좀 어리버리한 녀석이었나 봅니다. 후퇴하라는 소리를 잘못 알아들었는지 어쩌는지 모르겠지만 북을 마구 치는 겁니다. 둥둥둥. 이에 군사들은 북소리를 듣자 당연히 전진해서 공격하라는 소리인 줄 알고 갑자기 전진하면서 공격하는 겁니다. 자, 이것을 본 환원의 부장 원교가 이 뭔 일이고 이러면서 당황스러웠지만 그 즉시 임기응변을 발휘해가지고 칼을 뽑아가지고 군사들에게 공격하라! 이렇게 독려를 하게 됩니다. 그러자 동진의 군사들이 분발해서 성안의 군대를 대파하게 됩니다. 세상에 이런 전쟁도 다 있네요. 자, 여기서 배울 수 있는 것, 어리버리한 사람도 쓸모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 여차저차해서 성안의 황제 2세가 항복하여 이 성안은 멸망하게 됩니다. 환호는 이 성도에 머무르면서
민심을 수습하는데 항복했던 성안의 장수들이 반란을 일으킵니다. 환호는 이 반란도 평정하면서 촉지방을 장악해 갑니다. 그 후에 환호는 동진으로 금이 환영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자 환원의 위상이 엄청 높아지게 됩니다. 당연하죠. 한 국가를 멸망시키고 정복하고 그 넓은 서촉 땅을 정복했으니 그 명성이 엄청 높아지는 거죠. 동진 조정에서는 이런 환원을 꺼리게 되고 견제를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동진 조정은 소준의 난을 겪었기 때문에 명성이 높아진 환원을 경계할 수밖에 없죠. 당시 조정의 권력은 회계왕 사마옥이 잡고 있었는데 이 사마옥은 황족인 거죠. 아무튼 이 사마옥이 초야의 선비로 살고 있던 은호라는 인물을 등용하여 환원을 견제하게 됩니다. 자, 여기 은호거든요. 환원을 견제하게 되죠. 기록에는 이 은호가 노자와 주역에 대해서 담론을 잘해서 강동에서 이름이 알려졌다고 합니다. 또한 풍류에서도 으뜸이었다고 하네요. 자, 이 풍류는 오늘날 식으로 말하면 이 폼나게 잘 노는 것, 그것을 말하는데 똑똑하고 놀기도 잘했나 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공부도 잘하고 노는 것도 잘하면 인기가 많을 수밖에 없죠. 소준의 반란을 촉발시켰던 유량이 무창에서 진수하고 있을 때 이 은호를 벽소합니다. 자, 이 벽소가 뭐냐면 이 벽소는 이 지방 장관이 사람을 불러서 등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와 반대로 이 징소도 있거든요. 징소. 이 징소는 중앙 조정에서 황제나 재상이 직접 불러서 등용하는 겁니다. 즉 지방에서 불렀으면 이 벽소가 되고 중앙 조정에서 불렀으면 징소가 되는 겁니다. 그 차이가 있는 거죠. 그런데 유량의 동생 유익은 오히려 은호를 평가절하합니다. 저런 놈은 밧줄로 묶어서 누각위 위에 매달아 놓고 천하가 안정된 후에 풀어주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자, 누각이 뭐냐면 자, 중국 영화나 드라마 보시면 이런 건물들 많이 보이시죠? 자, 이게 누각이거든요. 그래서 유익의 말은 은호를 여기 누각 이런 데 밧줄로 매달아 놓고 대롱대롱 매달아 놓고 천하가 완전히 평정된 후에야 풀어줘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은호 같은 인물은 지금 같은 난세에는 아무짝에 쓸모없으니까 완전히 설치지 못하게 묶어 놓아야 한다는 말이죠. 아무래도 이 유익은 은호가 여기 입만 살았지 실속은 없는 사람이라고 판단했던 것 같습니다. 은호는 거듭되는 징소와 벽소를 계속 거절하고 자그마치 10년 동안이나 울타리를 치고 묘소에서 생활했다고 합니다. 이 묘소는 아무래도 부모님 산소겠죠. 당시에는 효도가 강조되던 시기이다 보니 은호가 이렇게 행동하니까 이 주가가 엄청나게 올라가게 됩니다. 이 공자의 제자 자공도 6년이나 공자의 무덤 곁에서 살았죠. 삼국지 원소도 그랬죠. 아버지와 계모상까지 6년을 치러서 주가가 올라갔잖아요. 은호 같은 경우는 더군다나 중앙 조정에서 계속 부르는데 꿈쩍도 안 하고 그러니까 이 평판이 더 높아지는 겁니다. 일종의 신비주의 컨셉이죠. 원래 신비주의 컨셉을 유지하면 뭔가 있어 보이잖아요. 신비주의의 장점이 뭡니까? 바로 단점을 가릴 수 있다는 거죠. 원래 가까이에서 생활하면 이 단점만 보이고 이 환상이 깨지는데 또 멀리서 거리를 두고 신비주의로 행동하면 단점이 안 보이니까 반대로 장점이 부각되는 거죠. 은호가 딱 그랬던 겁니다. 자, 은호가 이렇게 행동하다 보니까 세간에서는 은호를 관중과 제갈량으로 평가하기 시작합니다. 아무튼 이 동네 사람들은 툭하면 관중 제갈량을 갖다 붙인다니까요. 결국 사람들이 어떤 말까지 하냐면 은호가 세상에 나오지 않으면 창생들은 어떻게 되겠는가. 여기서 창생들은 무지한 백성들을 의미하죠. 즉 이 은호가 정치를 담당해야지만이 이 백성이 구제받을 수 있다. 뭐 이런 거죠. 자, 신비주의 컨셉이 제대로 먹힌 거죠. 은호가 계속 거절하니까 회계왕 사마옥이 편지로서 간곡하게 은호를 설득합니다. 그러자 은호는 결국 관직에 나오게 됩니다. 자, 이 당시에 사람들이 은호를 고평가하는 이런 현상은 우리가 사는 현재도 마찬가지죠. 오늘날도 사람의 겉모습에 반해서 그 사람을 높게 평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사람의 내면이 어떤지 정확하게 모르면서 말하는 것과 외모만 보고 고평가하고 존경한다느니 이런 말을 합니다. 이게 뭡니까? 의외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겉모습에 잘 속는다는 뜻이죠. 그러나 반대로 은호를 묶어 놓아야 된다고 말했던 유익처럼 어떤 사람의 내실을 꿰뚫어 보고 정확하게 판단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우리는
다수의 칭찬하는 사람들의 말보다 소수의 비판하는 사람들의 말에 귀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소수의 말을 경청하기보다는 다수의 힘으로 소수의 말을 깔아뭉개는 경우가 많죠. 어쨌든 그렇습니다. 자, 여하튼 이 은호를 끌어들인 사마욱의 목적은 뭡니까? 은호를 통해서 환원을 견제하는 거죠. 이때 왕이지가 은호에게 충고를 합니다. 환원과 대립해서는 안 된다고. 그러나 은호는 그 말을 무시합니다. 참고로 이 왕희지는 너무나 유명하죠. 우리나라에 한석봉이 있다면 중국에서는 왕이지가 있죠. 글씨를 잘 쓰는 것으로 유명하고 그래서 서성으로 불립니다. 글씨의 성인이라고. 당태종 이세민이 왕희지의 글씨를 그렇게 좋아해서 수집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아무튼 이 당시 북방에서는 연민이 후조의 석시들을 전부 추살하고 위나라를 세우거든요. 아까도 이 지도를 보여드렸었는데 환원이 한참 활동할 때 지도를 찾기가 좀 어려워서 그랬거든요. 근데 환원이 지금 이제 활동할 때는 전조는 멸망한 상태였습니다. 후조가 이렇게 다스리고 있었던 상태였죠. 그래서 이때 환원이 성안을 멸망시킨 겁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아무튼 이 후조가 이때 황제 석호가 죽고 나서 완전 난장판이 됩니다. 아들끼리 권력 다툼하고 그리고 원래 석호의 양아들이었던 연민이 쿠데타, 반란을 일으켜서 나라를 세웁니다. 이렇게. 연민이 자기 나라 이름을 위나라라고 짓거든요. 위나라. 그런데 학자들은 위나라가 중국 역사에서 너무 많으니까 이 연민의 성을 따서 이 위나라를 염위라고 부릅니다. 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 있습니다. 염위. 자, 이렇게 북쪽은 정세가 어지러워집니다. 자, 이 기회를 놓칠 수 없다고 판단한 동진 조정은 은호를 내세워 북벌을 준비합니다. 아무래도 환원이 이 성안을 멸망시켜가지고 엄청나게 권력이 높아지고 발언권이 세졌잖아요. 환원을 견제하기 위해서는 은호도 어떤 전공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북방의 난리를 틈타서 은호를 내세워서 북벌을 진행하게 되는 거죠. 만약 이 북벌이 성공하면 환원을 제대로 눌러버릴 수 있게 되는 거죠. 또 은호 개인적으로도 결코 놓칠 수 없는 기회죠. 그동안 자기를 의심쩍은 눈으로 바라본 사람들의 콧대를 납작하게 해줄 수 있는 기회거든요. 자, 이 은호의 북벌은 성공할까요? 실패할까요? 이에 대한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